자, 오늘부터 고전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 하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립니다. 뭐 한자가 많다, 외울 게 많다, 어렵다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오늘 수업 듣고 이러한 고정관념 싹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는 쉽게 말하면 옛날 노래예요. 옛날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K-팝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죠. 우리가 뭐 사랑이나 이별, 뭐 그리움, 그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이 고전 시가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 방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고전 시가는 옛날 노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전 시가는 이제 글로만 있던 문학이 아니라 소리내서 부른다 했죠. 소리내서 부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 여기 온율이 또렷하고 반복되는 표현이 많고,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자연물의 상징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연물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 고전 시가에는 이제 그 이유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물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즘 노래에서나 우리들은 뭐 보고 싶다, 사랑해를 그냥 바로 이렇게 말해버리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 달, 꽃, 밤, 새 같은 자연을 통해서 감정을 돌려 말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감정은 쉬운데, 보고 싶다 이런 감정은 나도 아는 거고 쉬운데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 표현이 낯설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K-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K-팝 노래로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를 갖고 왔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지금 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감정이죠. 이제 보고 싶다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그냥 너 보고 싶어, 미치게 보고 싶어,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전 시간 봅시다. 뭐 이화의 월백하고 이제 이런 시조인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와 알람하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걸 딱 보고 우리 학생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여기서 뭐 보고 싶다라는 말이 직접 나옵니까? 안 나오죠. 대신 뭐가 나옵니까? 여기 뭐 이거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뭐 월백, 자규 이런 것들은 자연물이죠. 자연물. 시주에 자연물이 나와서 이제 감정을 표현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결국 보면은 이거에 말하고자 하는 이 시를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면은 여기서 나오죠.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너무 그리워서 잠이 안 온다. 결국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한에 대해서는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대 노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감정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보고 싶다, 그립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의 역사랑 이제 문학은 같이 가는 건데, 고대 시대는 고조선부터 삼국 시대를 보고, 통일신라 시대는 말 그대로 통일신라 시대를 보면 고려 시대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는 조선 시대죠. 자, 각
이 시대마다 대표적인 장르를 하나씩 본다면은 여기는 뭐 공모도 화가 나오겠고, 여기는 찬기파랑가. 찬기파랑가인데 뭐 여기 이때는 가요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청산별곡, 그리고 여기 조선에서는 시조, 예를 들어 용비어천과 같은, 그리고 뭐 평시조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인 연시조, 뭐 윤선도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한 노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이 점점 정리되고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이 노래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고대 시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 시대에는 작품이 딱 4개 있습니다. 4개.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뭐 고대 시대 작품이 4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봤을 때 이게 고대 시대고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도화가, 그리고 황조가, 그리고 정업사, 그 다음에 구지가, 이런 것처럼 작품이 4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이게 원시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럼 특징을 보게 되면은 구전으로 전승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예요. 계승되는 거죠. 그리고 배경설화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 개념보다는 살짝 그 주술적, 이제 의례적인 제사 이런 거에서 제의적 성격이 많이 드러나고, 집단으로 생활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뭐든 뭐 고기를 잡든 사냥을 하든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좀 흥겨우라고 노동요 개념으로 초기 집단의 노동의 느낌도 살짝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 공무도화가라든지 황조가, 정읍사, 구지가 이렇게 4개 있는 거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가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통일신라 시대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갈래와 향계층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의 주된 작품은 우리가 향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향계층은 어쨌든간 여기서 향가라는 것은 향찰로 표기하는 건데, 일단 한자로 표기는 맞습니다. 한자로 표기는 하는데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일반 백성들이 한자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이 한자에 대해 알고 있고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겠죠. 그래서 이런 향유 계층으로는 이제 신라의 육두품이나 승려 또는 화랑들이 많이 향유를 하고 즐기던 작품인 거죠. 자, 그럼 향찰이 뭐냐? 향찰은 좀 여기로 이렇게 떠와서 쓰면은, 향찰은 말 그대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한 겁니다. 자, 이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뜻을 빌리는 게 있고 소리를 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가 밝다를 이런 문장을 향차로 표기를 해보려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날짜죠? 밝을 명자죠. 한자의 뜻이죠. 이 뜻을 빌려서 해, 밝다, 이거를 뜻을 빌린 것이고, 이 더할 가짜는 이 더할 뜻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가 자체를 소리를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향가이고 향찰이고, 그 향찰로 표기된 작품을 향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4구체에서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살짝 4구체는 민요적 느낌이 많이 납니다. 10구체를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구체는 가장 발달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완성된 거다 보니까 이제 기, 서, 결로 이건 알아둘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낙구의 첫 음절은 감탄사다. 자, 우리 학생들이 낙구가 뭔지 궁금하죠? 낙구는 쉽게 말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시조를 하고 다시 올 건데 이게 뭐랑 비슷하게 비교를 하면 되냐, 시조의 종장과 비교를 하면은 이게 가장 좋죠. 그래서 찬기 파랑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저희 찬기 파랑가 이 제목에 뭐 들어있는 뜻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찬기 파랑가라는 것은 여기서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예찬한다는 의미에서 찬기파랑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찬기파랑가를 한번 보면은 이거 제목 자체를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자, 기파랑이라는 것은 그 화랑입니다. 화랑, 신라 시대의 군인 화랑. 근데 그 화랑을 이제 예찬한다 그래서 찬기파랑가인데요. 여기서 좀 보면은 이것도 향가로 쓰여진 거죠. 그 특징들을 보자면,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단 내용을 보자면 무슨 내용이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 지향점, 그러니까 이 기파랑이라는 사람의 도덕적 고결함을 예찬하는 거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신라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 자연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의 이미지가 사용된 겁니다. 이미지 사용.
자, 달, 구름, 바람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기파랑의 정신적 높이와 순수함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은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볼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특징이 불교적 세계관. 자, 통일신라의 종교는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오냐? 깨달음. 아까 말했던 정신적 고결. 자,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라 단순한 기파랑의 용맹함이 아니라 이제 내면 수양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창기파랑가의 주제는 결국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점, 그러니까 기파랑의 고결함을 보고 이제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점을 이제 이야기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고려시대로 가볼게요. 자, 고려시대 오면서는 살짝 노래로 많이 나오죠. 가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가요, 그런 것처럼 가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작품은 고려 가요라고 불리는데, 이제 고려 가요는 노래입니다. 노래. 결국 우리 옛날 노래 같은 거죠. 그래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특징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고려 가요가 많고, 일단 향유층은 평민이에요. 아랫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은 한글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구전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이게 후대에 가서, 조선시대에 가서 왕실로 편입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구전되던 게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한글로 기록이 돼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이건 좀 이따가 보고 특징을 먼저 보자면, 삼음보에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가 있고 여음구가 있다. 자, 삼음보라는 것은 이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는 정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보자면은, 정형적 율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이 쓰입니다. 지금은 안 따르는데 예전에는 이게 정해진 형식이 있었어가지고 무조건 따랐습니다. 삼음보가 있고 사음보가 있어요. 이거는 고려, 삼음보는 고려, 사음보는 조선에서 쓰입니다. 살짝 정형적이 민요적으로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시를 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진달래꽃입니다.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보면은 나보기가 또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하나 이렇게 해서 삼음보가 나온 거죠. 자, 이게 지금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인데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은 민유적 시인, 정형적 민유적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삼음보에서도 이 김소월 시인은 7호조가 나와요. 7호조. 이게 뭐냐? 이거는 글자 수로 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하나, 둘, 셋, 넷, 다섯, 5조 해가지고
이 형식 글자 수를 맞춰가지고 시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삼음보에 대한 설명이 있고, 두 번째로 보는 게 가시를 통해서 가시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시를 읽고 나눈, 또 여기 버리고 가시를 읽고 나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위증질가 태평성대, 계속 쭉 가다가 다시 또 가시를 읽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특징에서 본 본연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연이 나눠져 있고, 여기서 보면은 평민에서 이제 왕실로 편입이 되면서 기록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소박한 사랑, 이제 남녀의 소박한 사랑, 좀 야한 게 뭐 어두운 깊은 밤, 한 골목길에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뭐 어떤 얼렐꼴렐을 한다, 이런 것처럼 좀 사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왕실이라는 건 조선 왕실에서 기록이 된 건데, 우리 그 유교 사상을 강하게 표출했던 우리 조선시대 이런 높으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내용과 상관이 없는 이런, 그리고 후렴구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말은 이 가시일고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리고 후렴구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 연을 구분해주고 율격을 나타내고 경쾌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렴구의 이 등장 자체가 왕실 편입의 증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구전이 되다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구전될 때는 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니까 이게 뭐가 계속 막 덕지덕지 붙는데, 이제 유행 시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대에 유행하던 시구들이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경별곡에 등장한 시구가 정석가에서도 등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시구들이 이제 점점 첨가되면서, 이게 이 고려 시대의 작품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시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려 시대의 작품을 하다 본다면 경기체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진사대부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이 주로 향유를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표현합니다. 이 경기체가라는 게 뭐 경기도 그런 게 아니라 이 경치의 이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항상 이 경기체가의 작품에는 경기 어떠 하니 있고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경기체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대망의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 텐데, 가장 조선시대에서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이 고려 말에 시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던 게 조선이어서 조선의 대표적인 작품은 시조와 가사입니다. 시조와 가사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을 한번 먼저 보면, 아까 우리가 고려 그 삼음보, 고려가 왜 삼음보라 했죠?
조선에서는 사음보이며 양반층이 주로 향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이면서 신분제가 있어요. 신분제가 왕, 양반, 평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글 자체를, 한문이 하는 것 자체를 평민들은 알 수가 없죠. 이 양반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이념과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게 돼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 양반층이 주로 향유한 시조를 우리는 평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주로 향유한 가사를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평시조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걸 우리 연시조라고 하고요. 이제 이 시조의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3장, 6구, 45자, 내외. 그러니까 3개의 연으로, 이게 3개의 세 문장으로 되어 있고 6개의 구가 있으며 45자 내외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3장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리고 가사를 보면은 가사는 이 시조의 형식을 띈 길 제한이 없는 시조 같은 거거든요. 길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음모의 형태를 띠는데, 내용으로는 이 가사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관동별곡 그런 거잖아요. 관동 지방을 여행하며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은 기행문 같은 게 기행가사라 해가지고 교술갈래 내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낙구, 음수요. 마지막 부분 낙구에는 무조건 3, 5, 4, 3으로 맞춰야 된다. 이게 정해진 형식이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가사를 배우게 되면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시조는 단가라고 불리고, 이 가사는 장가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한글이 보급이 되면서 향유 계층이 평민층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민층이 시조와 가사를 향유하는데, 평민층이 향유한 시조를 사설시조, 그리고 아까 가사에서 형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격가사, 근데 여기는 뭐 이런 형식이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변격가사라고 불립니다. 저희가 대충 간단히 보자면, 사설시조에는 3장, 6구, 45자, 거기다 평시조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했죠. 아니요, 지킬 필요 없습니다. 사설시조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막 90자가 되기도 하고 막 100자가 되기도 하니까 6구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6구도 안 지키고 그냥 3장만 지키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격가사에는 낙구의 음수율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조와 가사에 대한 개관이 이렇게 되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평시조는 누가 썼다고 했죠? 양반층이 주로 썼다 했죠. 선비들. 그래서 주로 유교적 내용이 나옵니다. 뭐 왕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예절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에 대한 사랑. 자, 이거는 자연은 사실 성리학에서 이상적인 것인데요. 이제 그러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런 걸 많이 나타내고, 세 번째 사랑, 그리고 네 번째 학문을 하면서의 즐거움, 다섯 번째는 기타.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6.25 1, 2번이 중요한데, 이제 1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자면은 이 지조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대나무,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소나무. 자, 이 지조와 절기라는 건 이 봄에 대한 매화, 뭐 겨울에 소나무, 가을에 대한 국화,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봄에 매화를 방해하는 건 눈. 이제 겨울에 나오니까 눈, 춥고 시렵죠. 그리고 겨울은 당연히 눈이죠.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서리가 오게 되죠. 자, 지금 여기 봄과 겨울의 눈이 똑같은데 살짝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봄의 눈은 아주 후각적인 내용이고, 겨울의 소나무는 시각적인 겁니다. 겨울도 보면은 눈이 와도 꿋꿋이 서 있는 그 소나무의 그 강인함,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봄의 매화의 그 후각은 이 눈을 이렇게 눈의 공격에도 잘 살아있다가 이 봄이 되는 순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 봄꽃 향기가. 그래서 이제 춥고 이 시련의 겨울을 지나 봄이 온다는 그 매화의 그 특성 때문에 이 후각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 자, 이 성리학 이상에서는 속세, 세속, 붉은 먼지 홍진, 벼슬, 부기, 공명,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이거와 반대되는 게 그래서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이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그 만족하는 그러한 안분지죠. 그리고 아무리 뭐 이런 벼슬 그런 게 없고 뭐 고기 이런 게 없어도 이 풀만 먹고 살아도 아주 행복하다는 자연에 있어서 그런 걸 나타내는 내용으로도 많이 시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서시조를 한번 보게 되는데, 사서시조의 내용은 평민들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 탐관들을 스타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써요. 사랑을 할 때도 현실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만 쓰면 안 되니까 해학적으로 쓰기도 하고 웃기게. 그리고 이런 높으신 분들이나 탐관오리들, 부패한 이런 탐관오리들을 풍자하는 풍자적 성격도 띠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그 세 개의 우리가 시대 봤잖아요. 지금 신라, 고려, 조선. 자, 여기서 향유 계층의 향유 계급을 보면은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죠. 자, 조선에서도 앞에 3장 6구 그 이렇게 3담 구조를 따라오잖아요. 3담 구조. 그죠? 신라 향가에서도 3담 구조가 나왔죠. 기서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계승을 받은 겁니다. 조선에서. 어떻게 계승받았어요? 이제 시조와 가사가, 시조는 조, 종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서사, 본사, 결사로
이렇게 세 개의 3단 구조가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높으신 분들이 향유하는 것은 형태가 이렇게 딱 잡혀 있고, 이 좀 낮은 고려 시대 고려 가면은 살짝 좀 형태가 완전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막 그렇게 자유가 좀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